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해 2월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가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가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박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조윤정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KBC가 단독 입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입니다. 지난해 2월 여천 NCC 폭발 사고의 원인을 당시 폭발했던 열 교환기의 부품 중 하나인 백킹 디바이스 결함으로 봤습니다. 백킹 디바이스는 열 교환기 본체와 뚜껑을 연결해 밀폐시키는 둥근 원 모양의 부품인데 반원 모양의 쇠붙이를 이어붙여 만듭니다. 열 교환기 작동 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만큼 정교한 설계와 제작이 필수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 반원 쇠붙이 두 개가 서로 맞닿는 단면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 도면에는 해당 단면의 최소 두께가 25mm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두께는 19mm로 무려 6mm나 얇았습니다. 네, 맞닿은 이 빈 공간이 1mm만 차이 나도 다시 해야 됩니다. 6mm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 부서지면서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국과수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현장 노동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압력을 높이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여천 NCC에서 가동되고 있는 다른 장비들의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불량 부품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어 공장 전체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자를 이해한다면은 말 그대로 설계가 잘못됐으면은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잘못된 열관계에 대해 다 교체를 하라고. 어처구니 없는 불량 부품 문제에 성급한 승합 작업까지 총체적 부실이 낳은 참사였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네, 박승현 기자, 네. 여천 NCC 폭발 사고 어떤 사고였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9시 26분쯤 요산단 여천 NCC 제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청소가 끝난 열 교환기 밀폐 작업을 마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시험 가동을 위해서 압력을 평소 대기압보다 17배 정도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틈이 생기면서 이 부분으로 해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열 교환기 뚜껑인데요. 1톤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이 덮개가 튕겨져 나가면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겁니다. 지금 지난해 2월이니까 사고 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박승현 기자가 지금 입수했던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국과수 감정서 내용은 어떻게 입수해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네, 이 보이는 게 바로 국과수 감정서인데요. 국과수 감정서는 사고가 난 지 석 달 만인 지난해 5월 달에 최종 결론이 나와서 경찰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폭발 사고 이후에 사고 원인이나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왔었는데요. 이 와중에 노동계와 요산단 관계자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관심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어렵게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취재원이 드러날 수 있으니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줬던 그 감정서에는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감정 결과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 교환기 1은 기밀 시험 과정에서 백킹 디바이스의 도브테일 노치부가 파단되며 물리적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도브테일 노치부에서 파단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최소 두께가 보이고 압력 측면의 요인은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부품을 설계대로 제작하지 않고 엉터리로 제작했다는 겁니다. 즉 불량 부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량 부품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불량 부품을 쓰려면 어쨌든 검수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거칩니다.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재과가 따로 있어서 자재를 살 때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요. 특히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조그만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검수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천 NCC는 어찌된 일인지 불량 부품이 납품이 됐는데도 이 검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장 설비 그대로 장착이 됐습니다. 백킹 디바이스가 부품으로 들어간 열 교환기는 1987년도에 제작된 오래된 설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불량 부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난 열 교환기가 그 한 대뿐은 아니지 않나요? 다른 게 있다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천 NCC가 가동하고 있는 열 교환기는 모두 5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열 교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냉각기입니다. 냉각기. 이 열 교환기는 모두 1987년도 안팎을 전후해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불량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도에는 백킹 디바이스에 균열이 가면서 여천 NCC가 교체 작업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비단 불량 부품이 백킹 디바이스뿐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여천 NCC뿐만 아니라 요산단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 결함 사실에 대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여천 NCC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들 것 같아요. 박정희 기자 직접 취재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발 사고 2년 전인 지난 2020년 여천 NCC가 작성한 사고 부품과는 또 다른 백킹 디바이스 검사 성적서입니다. 균열 결함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하청업체에 보수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A, B, C, D를 다 교체를 해버렸으면은 사고가 안 나. 한 기만 그랬던 전비 이력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설계대로 제작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백킹 디바이스 두께를 176에서 181로 5mm 늘려 제작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제작 도면상의 단면 두께가 실제와 5mm 이상 차이가 나자 이를 맞추기 위해 아예 전체 백킹 디바이스의 두께를 5mm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이런 정황을 들어 여천 NCC가 사고가 난 다른 백킹 디바이스의 불량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습니다. 공장을 만든 사람, 이것을 설계한 사람, 그리고 그런 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검수하고 체크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청이에요. 그러면 뭐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원청에 있죠. 백킹 디바이스가 밀폐 부품으로 사용된 여천 NCC의 열교환기는 알려진 것만 5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주요 설비 부품이 불량으로 밝혀지고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국과수 감정서에 드러나면서 여천 NCC의 사고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박승현 기자 기사를 보면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5대예요. 열 교환기가. 네. 그리고 사고 2년 전에 이 여천 NCC가 하청업체에게 이거 보수해라. 문제가 있으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2년 전에 이 5대를 다 보수를 안 했다는 건가요? 사실 보수는 2, 3년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열 교환기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여천 NCC가 사전에 불량 부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년 전에라도 아까도 전수조사 이야기했지만 전수조사에서 다 교체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여천 NCC 같은 경우에서는 좀 삼성전자 보다 업계에서 평균 연봉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산단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통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져가지 실제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바로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항상 반복돼 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설비가 3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거기에 불량 부품까지 들어갔으니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천 NCC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 여천 NCC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당시 현장 노동자가 경찰 조사에서 압력을 높이는 단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KBC 보도에 대해서도 여천 NCC 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여천 NCC에 대한 뭐 처벌, 어떤 처벌이 내려져 있고 어떤 혐의가 좀 있나요? 경찰 수사나 검찰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사상자 8명을 낸 폭발 사고의 책임으로 여천 NCC 최금암, 김재율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초 광주지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이들은 경영자로서 위험 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열 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노동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년이나 더 된 노후 시설에 불량 부품이 심지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게 과연 안전이라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어떤 그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웃산단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후 설비 그리고 안전 불감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제정을 했던 게 중대재해처벌법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노후산단 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서 경종을 울리는 게 시급하고 또 지역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KBS에서 더 추가 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폭발 사고 이후 대기업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특히나 요산단 안전 문제 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승현 기자하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장관직 퇴임 과정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이어 저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판세가 불리해지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건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돌출 발언에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정치권 이야기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도대체 왜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민주당 역대 대표들끼리의 지금 다툼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당대표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 대표 한마디에 그 거취가 결정돼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추미애 전 대표의 복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복수는 식혀서 먹어야 맛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좀 참고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저격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는 감싸고 있잖아요. 현재 대표니까 그렇죠. 본인도 추미애 대표도 자신이 대표 시절에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느꼈고 물러놓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낙연 당시 대표로부터 거취 결정이 말 한마디 그것도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거취를 통보받는 그런 식의 좀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는 굳이 전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사법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보호를 해서 본인이 얻는 게 있어야 될까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끝나지 않은 전선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서 내년 총선 구도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그 비화가 검찰총장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을 경질시켰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패배를 했고, 그 못다한 싸움을 다시 한번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체제로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동력을 끌어내자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는과 동시에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그 개혁 주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갈수록 좀 끌고 나와 보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아군 저격수라는 말을 해요. 솔직히 그런 얘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당내 분란을 격화시켜서 본인이 얻는 게 과연 얼마나 될지 그건 좀 이상. 이게 워낙에 추미애 전 대표가 거침없는 이제 기세를 보여주시니까 그런 건데 추미애 전 대표의 속마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몇 달만 더 장관을 본인한테 시켜줬으면 자기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누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못하고 싸움 중에 전투 중에 장소를 바꿔버리는 그런 뭐 책임에 대해서 난 자유롭고 오히려 그 책임은 당시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져야 된다. 좀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속마음 아닌가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뭐 총선 내년 총선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쭉 나왔던 것이 광진을이에요. 네. 거기서만 5선을 했는데 현재는 친문이라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 있잖아요.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추미애 전 대표가 5선 의원을 이제 역임을 했어요. 그러면 추미애 이제 당대표까지 역임한 추미애 그 대표의 앞으로의 진로라고 하면은 대선 도전이 있을 거고, 물론 대선 출마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있을 건데 당내 후보군이 만만치 않죠.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국회의장으로 한번 무난하게 정치 인생을 좀 마무리를 해보는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공천이 좀 아무래도 담보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친문인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도 염두에 두고 한번 현 대표에게 뭔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당내 개파 갈등이 막 자꾸 일어나니까 그 대전의 그 5선 이상민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이제 그러면 분당 가능성도 시사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쾌한 결별, 유쾌하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포장을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장르를 고려를 해보면 각오가 아니고 이미 본인들은 좀 결심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결별이라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는데 이혼에 빗대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통 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그 자녀가 있을 때는 숙려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을 좀 언급을 한 부분은 이미 각 계파별로 돌봐야 되는 뭐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류 작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좀 숙려 기간도 필요 없고 바로 곧바로 결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됐었던 부분은 그 분당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경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2016년도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출연을 했지만 결국에는 민생당을 거쳐가지고 세력들이 당시 민주당 이름을 쓰는 민주당과 통합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60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진보 세력의 상징과 같은 민주당 당명을 가진 세력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이런 경험칙이 있는데 결별을 각오를 하겠다라는 건 결국 이제 본인들이 누구를 쫓아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뛰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선거법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증인들이 수십 명이 진행이 돼서 가을이 넘어서 연말까지 가서 뭐 선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선고가 자칫 유죄로 선고가 나면 대선 당시 그 국고보존금이 이제 추징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은 그 분당으로 뛰쳐나가는 게 지금 타이밍에 있어서는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좀 그 속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도 그 민주당의 전 당대표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최근에 끼신 분도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도 추미애 전 장관 나가고 나서 바로 당시 검찰총장한테 사표 받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가하게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제 했는데 본인도 지금 주요 수사 대상인데 이런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뭐 추미애 전 대표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뭔가 그 당시 거취 문제에 관련돼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송영길 전 대표는 더 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이던 시절에 대선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이 부분을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본인이 좀 받게 되는 피해가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분당이 지금 뭐 유쾌한 결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분당이 뭔가 좀 눈앞에 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언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당을 뛰쳐나가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아있는 세력들한테 어떤 그 꼬리표를 붙여야 될까요? 대선 패배의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가서 새로운 뭔가 세력을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송영길 전 당시 대선 당시 대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구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로 향하는 검찰 불편할 텐데 이 수사 전망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이제 강래구 상임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이 될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증거도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고요.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검찰청 앞에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나부터 구속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전 보좌관을 이제 구속을 한 걸 보니까 그리고 구속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맥이 좀 잡히는 게 좀 있는데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 전 보좌관이 이제 구속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사를 보니까 사무실에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과 교사와 관련된 좀 정황을 덧붙여서 이미 송영길 전 대표도 뭐 핸드폰도 한번 교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사 지금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귀국 이후에 친 이낙연계 뭐 결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대로 지금 이재명 현 대표의 외곽 조직도 막 출범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게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광주에 왔다고 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몇 주 전에 이제 중앙에서 출범을 했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이제 강의원 사무총장이 이제 그 뭐 좌장을 맡았었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힘을 실어줬던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오늘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가 이제 광주에 왔는데 지금 100명의 상임 운영위원을 먼저 뽑았고 그다음에 현재는 각 지역별로 수백 명의 이제 일반 운영위원을 이제 뽑는 위촉하는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자리인데 재밌는 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금 현재 일반 운영위원이 서울에서는 한 50분 정도, 경기도에서는 한 100분 정도, 광주 지역에 한 100분 정도, 전남에 한 150분 정도, 대전은 의외로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한 30명 정도. 이 구조를 보면은 서울보다 경기 그리고 이 호남 쪽에 운영위원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지금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과 가까운 원외 입지자들이 세를 조금 조직화하는 그 도구로서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공천 룰과 관련한 특별 당규를 개정하는 청원이 하나 지금 몇 주 전에 발의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 그리고 3선 이상 이제 동일 지역구에 출마를 했을 때는 경선 득표의 50%를 그냥 감사해버리자. 그다음에
하위 30%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를 해버리고 컷오프를 하거나 아예 50% 정도 감사를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대놓고 지금 원외 입지자들이 현역 의원을 좀 갈아엎어서 대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강력한 원심력 조직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현역들은 다 나오지 마라라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당원 그 특별당규를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15만 명의 이제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전국적으로 20만 당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 개정 청원하고 맞물려져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캠페인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계파 갈등만 하다 보니 사실 이런 위험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게 혁신위 아닙니까? 근데 혁신위가 사라져가지고 만들어졌는데 하나 나왔었어요.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그 뒤로는 이 혁신위가 과연 지금도 하나 싶을 정도 존재감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당 내에서 서명을 받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뭐 진행이 안 되니까 재차 요구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첫 번째 이제 단추부터 이제 꼬여버리는 지금 결과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외 혁신이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는 원외 인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오히려 공천룰을 먼저 개정하자라고 하는 걸 먼저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 같은 데 있어서는 공천룰로 바로 가지도 못하고 왜 그러면은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제 뭔가 뒷받침해주는 이게 앞뒤가 좀 바뀌어버리는 이제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혁신위의 좀 현재 당면한 목표가 근본적인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반 대중들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뭔가 그 패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과거사를 좀 정리를 하면서 혁신위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좀 확립을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비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굵직하게 건들지를 못하고 단순히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라는 이 좀 철학에서만 다가서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뭐 꼼수 탈당 방지 이런 정도의 좀 다소 약한 기술들만 좀 선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 상황 이렇게 당내 자중질환하고 있으면 뭐 9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총선 긍정적일 수는 없죠. 지금 이제 분당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몇 가지 이제 분기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룰이 좀 생각외로 예를 들어서 그 특별당규 개정 청원이 한 달 안에 이제 뭔가 20만을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강력한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이제 관련된 이제 분당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남진구 뭐 백바지 같은 뭐 이런 이제 대결 양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냥 강하게 그냥 헤어지자 말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중간에 뭐 이런 갈등 상황이 유형적인 뭐 물리적인 뭐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외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인데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일단 IAEA 조사 평가 이거 자체가 일본 정부 요청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 오염수를 방류할 것 같은데 이번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아주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은 뻔히 예견된 결과였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보고서 이 오염수 방류가요. 2015년에 네. IAEA의 일본 핵 전문가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IAEA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류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일본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IAEA가 먼저 제안을 했던 네, 건가요?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일본이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방류를 제안했던 기구가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사실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예. 이번 그 보고서 역시 2021년에 일본과 합의된 범위 안에서만 조사를 네. 했다는 점 역시 한계적입니다. 그리고 IAEA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네. 보고서는 확증 보고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검사 결과들을 확증, 그러니까 더 붙이는 방식으로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를 해도 괜찮다에 더 많은 근거들을 붙이기 위한 조사였다는 점에서 애초에 태생적으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IAEA의 네. 검증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좀 대한민국 정부가 네.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 제로 베이스에서 방류가 안전한지 뭐 다른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가정하에 그 근거들을 갖다가 붙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제 확증 보고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안전한 것을 확증하기 위한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지금 회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뭐 이렇게 썼던데 정부 여당 그동안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한가합니다. 네. 한가하게 지금 회나 먹고 있을 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은 오염수 방류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회 드십니다.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오늘 당장 가서 회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로지 이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 취급하면서 먹방 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이제는 수돗물 마시기 이제 쇼까지 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려들은 다 괴담이다라는 방식의 소통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하고도 대승적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판돈으로 도박을 걸 순 없다. 이런 말도 적으셨던데 이거는 어떤 취지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독한 대승적 결단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되돌이켜 보면요. 네. 3.1절 기념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가 저는 시작이었다,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3.1절 기념사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적절한 3.1절 기념사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잡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혼자 결단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일본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 요구가 네. 있었다라는 이제 우려와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장 오염수를 방류할 때 신경이 쓰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3월 1일 그 기념사 이후에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이 굴욕 외교의 결과가 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의 우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신감을 저는 일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독한 대승적 결단은 이제 좀 그만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지지율 1%가 되면 내려올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권력은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의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다. 뭐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가겠다 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시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동의하게 되면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것이 괴담이라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이 위험하다는 것도 괴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돼서 이미 안전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불안하다면 수입하지 않겠다. 네. 같은 의미 없는 말들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WTO에 제소라도 되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들의 우려를 그냥 괴담 취급한 네. 그 피해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면은 거기서 사는 뭐 물고기들도 안전한데 왜 수입을 막느냐,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이게 지금 오염수 방류가 아직 어쨌든 하지는 않았는데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 마당에 우리 정부나 국회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태평양 도서국 연합에서도 이 IAEA의 시료 채취 자체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뭐 호주나 뉴질랜드, 뭐 네. 피지 이런 나라들에서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다 음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제가 제안드리는 건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면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최소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게 된다면 네. 일본도 그 결과를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장 실효적인 외교적 수단을 저는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투표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네. 뭐 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거나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써볼 수 있는 시간을 또 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빠르게 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고 할까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네. 국회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찬성 토론자로 나서서 아직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뭐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아직도 유가족들에게는 궁금한, 해소되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59명이 이제 사망을 한 참사인데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조사와 검찰과 경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밝혀졌다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합니다. 밝혀질 거는 다 밝혀진 게 아닌가요? 159명의 희생자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는지, 의료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의 과정은 어땠는지,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몇 명이나 더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뭐 영정 없는, 위패 없는 국민 애도 기간이 설정이 되고 분향소가 설치된 경위는 무엇인지, 중대본, 재대본이 제 시간에 설치되었다면 우리가 전 부처적으로 더 얼마나 대응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압사당한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압력에 사망한 것이다, 이것이 참사의 원인의 전부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참사에 대한 접근으로는 다음번에 비슷한 참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재구성,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재구성과 이 참사의 수습 과정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권의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세월호 거론하면서 뭐 아직도 이태원 참사냐, 뭐 고만 우려 먹어라, 이런 목소리도 일부지만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뭐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월호 때도 여러 차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결국에는 더 밝힌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이 왜 지지부진했느냐. 당시 정부 여당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쏙 빼놓고 조사 과정이 지지부진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정부 여당이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매번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참사를 목격하고는 합니다. 이런 비극이 159명의 국민이 길을 걷다가 사망한 이런 비극이 최소한 다음번에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북한이 그 비행 물체를 쏘았을 때 그 재난 문자가 울려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모든 간부들이 재난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태원 참사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지정할 때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 빼고 전부 다 표결 불참하고 퇴장을 해버렸는데 이게 아무튼 뭐 180명 넘는 3분의 2 의석 넘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는 됐는데 이게 이제 숙려 기간이 지나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은 혹시 윤 대통령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부권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조금 우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당이 특별법 심사에 성실하게 나선다면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임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법안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생활 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생활 동반자가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가족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가족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뭐 사별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 간의 어떤 공동의 경제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어떤 성소수자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신뢰하는 친구들 사이에 특히 노년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 혼인과 혈연과 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 의료에 대한 동의권조차 없다거나 아니면 뭐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함께 살아간 가족이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못 치러주나요? 같이 살아도? 네, 같이 살아도 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 실제로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변화한 사회상을 담을 수 있는 가족제도의 법률을 발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날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랑 좀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뭐 시기상조다, 고루하다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에 이제 여당 의원들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동성혼은 이 법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성 커플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면 생활 동반자 관계로 동등하게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동성 커플들을 혼인의 관계로 엮어주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마치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가져와서 여당의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저는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혈연이 아닌 비친족 가구원도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이제는 친밀함과 어떤 돌봄을 실천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법안이 동성혼이 아닌 양 하는 거는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한동훈 장관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명백히 다른 정책적인 목표를 가진 다른 층위의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노인이 예를 들면 두 할머니가 노년에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주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괜히 성별과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개입시켜서 이 동성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색안경들을 끼고 이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정 의원이 미니스커트에 배꼽 입고 뭐 저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한 걸 두고 막 이렇게 뭐 논란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사실 이런 게 2023년에도 논란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논란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몇몇 언론에서 기사화하기 전까지는 다른 국민들께서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도 국회가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언론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기본소득당이나 의원님 거취도 궁금한데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조금 하면요. 안녕하세요만큼 많이 듣는 말이 요즘에 이제 총선에 어떻게 출마할 거냐라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만큼 좀 기본소득당이 다음 총선 이후에도 국회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조금씩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다음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완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국회의원 용해인 한 명의 재선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당이 국회에 더 많이 등장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설 선명한 대한야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 국회 총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링크 같은 거 보내서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편 뭐 의견도 묻고 커피 쿠폰도 주고 그러던데 이게 뭐 금태섭 새로운 당 정의당도 뭐 지금 창당 수준의 환골 탈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뭐 합류를 하거나 그러실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기본소득당은 연대연합에 굉장히 유연한 정당입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다양한 방식의 연대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이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느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양양자 의원의 신당도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신당도 그런 비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당 세력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논의할 수 있지만 과연 지금의 제3지대 논의가 그런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할 만한지 저는 물음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